계속해서 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마이너스 금리 부를까라는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슈 TNT는 또 매력적인 부분이 관련된 종목 얘기를 또 마지막에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건 또 네. 마지막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정말 무섭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네. 2월 금통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1.25%니까 네네. 더 내린다면 이제 0.25% 정도 더 내릴 거니까 네네. 1% 정도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래요. 그럼 어쨌든 보통 제로 금리라고 우리가 소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과연 내릴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한 5일 전에는 말이에요. 네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를 내릴 생각이 별로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5일 전에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뭐 이런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손댈 의향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 몇 개를 좀 찾아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재밌는 기사 하나 마련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단 중국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15로 0.1%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2월달 금융통위가 이제 다음 주 27일이거든요. 네.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이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뭐 딱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불확실성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개 경제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코로나19에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일 수 있으니 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발언이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증권사는 지금 아직 기준금리 저기는 아닌데 이 외국계 증권사 내지는 뭐 외국계 신용평가사, 뭐 무디스나 피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거의 2월 달에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월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내리면 네. 시장에는 호재죠, 호재.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호재를 맞아서 주가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원래는 뭐 큰 영향을 안 미쳤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뭔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기를 좀 저울질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고 그 임팩트 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도 2월 달이 상당히 좀 괜찮은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최기현 MC가 갑자기 복권이 1억짜리 당첨됐어요. 네, 네. 현금이. 그럼 네. 뭐 하실 겁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1억이요? 현금이 딱 생겼어요. 현금 1억이요? 일단 먹고 싶은 거부터 사 먹고 생각하면 네. 안 될까요? 먹고 싶은 거 사 드셔도 돈이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럼 그 남은 돈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당장은. 제가 사고 싶은 게 만약에 없다면 네. 어딘가 투자를 하든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1번은 일단 은행에 넣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일단은 내가 뭘 소비를 하든 뭐 소비하는 돈이야 뭐 하루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쓰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많이 써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쓰니까 뭐 충분히 저기 하고 소비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그 소비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게 은행에 돈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에 돈 넣으면 금리 주나요? 그렇죠.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럼 방금 전에도 지금 이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0몇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1%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실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이상인데
기준금리 포함해서 수신금리, 정기예금금리 0.9 뭐 이렇게 받아버리면 돈 갖고 있는 분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는 거고요. 오늘 나온 뉴스에도 지금 보니까 더 재밌는 게 앞으로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때 보관료를 내야 돼요,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보관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돈을 내고서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정서상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저금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 효과를 단발적으로 노리게 할 수 있는 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파급력이 높일지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더 좀 준비를 좀 한번 네.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이 우리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부동자금이 1045조라고 얘기합니다.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대요. 이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어떤 자금을 뭐 소비하거나 투자할 목적이 없이 일단은 은행에 넣어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부동자금인데 1045조 뭐 어마어마한 수치가 그냥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내지는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이 부동자산은 작년 12월 말 현재 1045조 5064억 원. 2018년도 말보다 2018년도 말에 84조 원이었거든요. 84조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9% 정도 늘은 거죠. 지난해 증가율이 연간 기준으로 2016년도에 11.6% 늘은 거 이후에 지금 최고치.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서 지금 거의 다 은행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0월에 1.5에서 1.25로 지금 내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지금 은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금리를 내렸는데 은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2월 달에 금리를 또 내리면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투자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투자할 만한 데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돈이 다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흥청망청 돈을 그냥 써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우신의 이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내 소중한 재산을 잘 불려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2월 금통위의 발표가 있겠죠. 네. 이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서 네. 대응 전략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안은 금리 인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동결. 네, 인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동결을 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와 네. 인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대응 전략이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결부터 가볼까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네네. 왜 동결해야 되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렸을 때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내려도 부동자금이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물론 제가 뭐 금통위원도 아니고 뭐 금리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동결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과 같다. 네, 잠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파급력은 금리가 동결된다 해서 뭐 갑자기 주가가 야 금리 동결했어 급락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됐을 때는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를 거 없다. 그래요.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오해하시지 네.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인데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접대 1.25% 네, 인하 1.5에서 아, 1.25로 내렸죠. 그렇죠. 1.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네. 0.25 정도. 네. 그때 그게 뭐 우리 시장 주식시장이나 이쪽에 들어올 줄 알았던 게 또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그런 수도 있죠. 네. 네. 갔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네.
어떤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호재죠. 예.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금리 인하면은 큰 파급력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약간 좀 비상시국이거든요. 비상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보면은 저도 지난 주말, 지지난 주말 아이들 데리고 외출 안 했어요. 예. 일단은 좀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가게도 특별히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지금 실물 경제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지금 있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화답을 하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뭐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인 흐름 이후에 진짜로 이것이 소비로 가버리면 안 되고 물론 소비도 일부 가야 됩니다만 투자 쪽으로 와서 뭐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뭐 2200선, 2300선만 올라가거나 활성화된다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보이는 그렇죠. 거고요. 말씀드렸죠. 우려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정부가 금리가 지금 낮은 금리인데 부동산 쪽에 정부가 대출을 지금 풀고 있나요? 조이고 있나요? 조이고 있죠. 조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 심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심하게 네. 팽창될까봐 지금 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인데 만약에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뭐 풍선 효과라고 요즘에 얘기하던데 네. 여기저기 이제 또 다른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그거는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동자금이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가는데 주식 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부동자금이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주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금리는 어쨌든 인하하는 게 더 임팩트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인하했을 때 시장이 화답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금상첨화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금리 인하 시 네. 금리가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들끼리의 앙케이트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유튜브나 채팅창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네. 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종목을 있죠. 그렇게 공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있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전통적으로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을 목적으로 이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성장이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나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배당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성장도 지속되고 그럼 성장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네. 배당 수익률도 양호한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인하가 된다면 인하가 안 돼도 지금도 주목해도 돼요. 지금도 주목해 볼 만한 네. 배당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데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2.37%예요. 네, 그러면은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2배 가까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배당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 내지는 뭐 애플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가장 밑바탕으로 돌아와서 부동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뭐 산다?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30%캡 뉴스 사라진 거 아세요? 네. 그거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수급 이슈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 역시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현대차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약 3.0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대 정기예금보다
2배 이상 지금 수익이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장성과 배당 수익률, 주가가 안 빠지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SK도 지금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2.24% 정도 나옵니다. 이 SK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반기에 SK 바이오팜 상장을 하거든요. SK 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어딘가요? SK입니다. 네. 그럼 SK 바이오팜 상반기에 상장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장성도 부각이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있죠. 거기다 지금은 뭐 절대 저평가 PER이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종목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동서라는 종목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동서요? 네. 식품인가요? 이 동서라는 이 회사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네, 네. 예, 바로 그 회사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4%예요. 높네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물론 뭐 소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커피 소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이 성장성과 배당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SK 동서 이 정도 해놓으시면은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놓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있는데요. 또 있으세요?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더 해주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니요, 뭐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요? 요즘 같은 금리면 네.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들 우리가 주로 아는 은행들을 제가 한번 배당 수익률을 한번 가져 나와 봤어요. 그래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건 그냥 뭐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그러니까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이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네요. KB금융은 국민은행이죠. 네. KB국민은행 4.6%. 예,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드시는 것보다 KB금융 주식을 사시는 게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죠. 네. 신한지주 4.39%, 하나금융지주는 5.71%.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30만 원 한도로 5%짜리 정기적금 한다고 했을 때 계좌 엄청 몰린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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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 배당 수익률 5.7%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놀라지 마세요. 6.87%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중은행들 중에서 우리은행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없네요. 어떻게 돼 있죠?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은행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좀 재밌게 보자는 의미에서 본 건데 이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시중은행 5개를 놓고 본다면 그 은행들이 상장돼 있는 거는 기업은행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주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네. 이 지주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걸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래? 나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방법 써보시면 좋아요. 어떤 방법이나요? 이 주가는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을 사는 그런 시기를 분할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넣어놓는 것보다 1년 뒤에 뭔가 좀 좋은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제일 배당 수익률 높은 데가 어디죠? 기업은행이잖아요. 기업은행, 네. 그럼 기업은행 주식을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많이 빠진 것 같은 날 그냥 적금 넣듯이. 그러면 이거는 이자처럼 기간이 지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 그냥 주주한테 다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다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마이너스 금리를 부를까라는 주제를 갖고 또 있나요? 또 준비된 게 있으시네요. 네네. 네, 보시죠.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코스피 얘기했으니까 네. 코스닥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코스닥은 사실은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은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큰 실익이 없는데 역시 코스닥에서도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률을 같이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SK 머티리얼즈 배당 수익률 2.28% 덤으로 올 수 있고요. 네. SFA가 3.01% 배당 수익률 나오면서 덤으로 나올 수 있고 SK시코롱 PI가 2.08%, 실리콘웍스가 2.21%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도 안심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률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